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곤 있긴 한데 저는 그건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주가가 많이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지 실적이 못 나온다고 해서 폭락할 자리는 아니다. 일단은 2600선 초중반 정도면 여기서 너무 욕심내지 말자, 좀 한 템포 쉬어가자, 실적 대비 저평가면서 그리고 뭐 낙폭과대 아직까지 주가 많이 못 오른 업종들이 여기 좀 리스트업 드리는데요. 부장님께서도 완전 정점은 지났다고 관세 관련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뭐 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상호관세, 보편관세, 트럼프가 4월 2일 날 공개했을 때보다 더 높아질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145%, 125%인데 그보다 더 높아질 것인가. 그렇진 않겠죠. 무역 협상을 하는 것도 그 관세를 낮추기 위한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를 폐지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예요. 트럼프 1기 때 고점이 1946포인트거든요. 지금 5700포인트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얼마나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고 리스키하게 바라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게 꺾일 것이다,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랑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요 그림 보시면 요 초록색이 예상이고요. 빨간색이 속보치예요. 속보치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왔고요, 소비심리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4월 속보치보다 지금 확정치가 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소비심리 급락세가 좀 멈추는 듯하고, 그래 기대 예상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좀 진정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심리적으로는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데 소프트는 약간 좀 걱정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오히려 회복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공개될 때까지 속보치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4월 9일 날 상호관세 유예하고, 그리고 4월 11일 날 그리고 품목, IT 기기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한다라고 분류를 다시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불안했던 심리,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계속 폭락을 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 폭등을 했던 흐름에서 좀 제동이 걸렸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5월달 5월 10일 전후로 해서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속보치가 나올 텐데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깔아두고 얘기를 하자면, 부장님, 제가 부장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거를 뭐 맞았네 틀렸네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몇 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반적인 뷰 자체가,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이게 또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하다 보면 맞습니다. 이게 윤곽이 그려질 하반기에 좀 영향이 클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트럼프 입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엄청 떨어진 건 아니에요. 회복을 했으니까. 근데 그 3월 중순에서 4월 초까지 그 떨어지는 그 폭이 셌죠. 부장님께서도 보시기에 예상외로 더 컸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 충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년 계획을 짜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12월 달에 기록했던 2300선 때는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충격이 좀 세게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일단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미국은 경기 둔하고,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중국하고 유럽은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고, 중국은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계속적으로 걸어줄 거다. 그런데 그래서 상반기엔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보통 있습니다. 없었죠, 이번엔. 바로 시작했죠. 바로 시작했죠. 뭐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부터 난리를 치기 시작해서 2월 초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하고 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4개월 정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보편관세, 상호관세라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계산식을 갖고 나와서 상호관세 세율을 때려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경로를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상단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전강 후약 경로는 좀 수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더 나빠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미국 경기는 더 빠르게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 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관세 정책이 좀 빠르게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경기 드라이브는 더 세질 거고 예상하지 못했던 독일의 재정 정책까지 들어오고 있고 ECB도 6번 연속 또 다음번에 7번 연속 금리 인하라고 본다면 미국 경기도나 난 US의 경기 모멘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원래 경로는 여기 보시면은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생각해서 올라갔다가 꺾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 하반기 조정이 좀 빠르게 먼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2022년 9월 저점에서 24년 7월 고점까지 형성됐던 중기 상승 추세가 이번 조정으로 어느 정도 조정은 일단락 됐고 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충분히 좀 롱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가 제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상저하고로 경로는 변경하되 상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3천선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선문답일 수 있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하반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거의 뭐 49 대 51이에요. 맞아요. 더 자유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반으로 네. 나누어서 부장님의 뷰는 어떠세요? 그러면 저것만 보면 네. 안 온다 쪽에 더 가까울 네. 것 같은데. 저희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트럼프가 사후 관세를 일단은 90일 유예를 하고 전 세계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후 관세가 지금 매겨졌던 것보다 더 세지진 않겠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은 아니겠지만 145, 125보다 크게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고 코멘트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 완화된다. 그리고 걱정했던 것보다 크게 톤다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경기가 진짜 불안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경기 나빠지니까 침체로 가자 그러진 않겠죠. 네.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빠르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거든요. 무슨 가속 페달이라면 1기 때도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좀 비슷했어요. 근데 1기 때는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자 1기 때도 2018년 1월 달에 품목 관세 시작해서 약 1년 정도의 1차 관세, 2차 관세 부과하면서 근데 이때는 중국만 했었죠. 네. 그러다가 12월 달에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품목 관세부터 90일 유예까지 거의 12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펜타닐 관세를 발표하기 시작한 뒤에 2달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가속 페달 6배 정도로 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충격이 컸다라는 상황이고 그럼 트럼프가 왜 이렇게 서두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1기 때 반면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기 때는 어떤 스텝이었냐면 2017년에 그 경기부양 정책, 네. 규제 완화 그리고 법인세 인하 뭐 이런 것들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부터 관세 정책을 막 펼쳐나가다가 예.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졌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부에 거의 모든 걸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한 거죠. 특히 이번에는 재정도 재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스텝이냐면 요 그림이 좀 지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은 지금은 어떻게든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플러스 도지. 그 다음에 이번에 100일 연설을 할 때 예상이 되는 게 규제 완화, 감세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 스텝이 감세 연장, 세금 공제 지원금, 그리고 경기가 어차피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나 압박하고 규제 완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온 다음에는 내년쯤에는 이제 2026년 11월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해주는. 그러니까 재정 확보가 지금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부담스러운 거, 경기 부담스러운 거는 전반부에 확 땡겨서 하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좀 빠르게 경기 부양 쪽으로 좀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런 것과 금리 인하가 맞물리게 된다면 미국 경기는 침체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아니 처음에 반면교사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네. 잠깐 웃음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소위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네. 얘기하면 과거 실수를 이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더 네, 좋아져야 네. 맞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졌는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 좋은 입장에서는 거죠. 그렇죠. 여론을 잡고 네. 그리고 중간 선거를 보기에는 승리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더 이게 낫겠네요. 이게 훨씬 더 나은 그때 그림이라고. 당근책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빨랐죠. 그리고 맞아요. 너무 셌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세율 보고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세를 이거 더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이해해가지고 퍼센트 나눌 줄은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도 처음에 이게 어떻게 나온 거지라고 되게 막 찾다가 그러게요.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 한 발 물러선 건 맞거든요.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좀 일기 때랑 좀 다른 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은 자기도 몰랐었던 것 같긴 해요. 아니 이게 채권 금리가 뛰니까 맞아요. 바로 SNS에 유화적인 태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자기가 했던 것들이 완전히 다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재정 확보할 거야. 그런데 이자 부담이 확실히 더 늘어나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게 그때 한 포인트를 잘 보시면 유가가 $60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크레딧 리스크가 팍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드릴베이비들이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던 사람이 자신의 관세 정책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망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우스갯소리로 트럼프의 자산이 다 녹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도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여전히 트럼프 지지율은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원했던 대로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지지율을 보면 하나만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지금 안 가져온 것 같은데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사이트 가서 보시면 트럼프 지지율이나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26년 중간 선거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역전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정치적 압박과 그리고 채권물이 급등, 유가 폭락으로 인한 에너지 기업의 위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맞물려서 트럼프가 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은 기업가들하고도 CEO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기업가들도 굉장히 압박을 했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다 죽는다. 뭐 여러 가지 보고서에 나왔지만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2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면은 뭐 다 죽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공급망 이전한다 그래서 내일 뚝딱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지 선정하고 공사하고 설비 투자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간 계산에 대한 없이 굉장히 빠르게 갔다라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 취임식에 기술기업 수장들 다 불러놓고 그렇게 할 줄은 그들도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점은 지나면서 약간 유화적인 태도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긴장은 해야겠습니다만 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을 한다면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과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 이 와중에 이제 뭐 모두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국내에서도 실적 시즌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아직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덩치가 큰 기업들은 발표가 많이 돼서 맞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들도 많이 됐고요. 하다 보니 좀 관점 포인트들이나 지금까지 나왔던 특히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번 주에 확정 실적 삼성전자도 나오고 하니까요. 좀 포인트를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는 1분기 실적은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선수요. 최근 미국 소비 지표들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사놓자라는 수요가 좀 셌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 회복. 이구안신이 좀 드라이버가 걸었는데 올해 1월달부터는 전자기기까지 확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자와 닉스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실적이 괜찮을 거다를 말씀드렸는데 뭐 항상 그랬던 패턴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에, 3분기 예상하에, 4분기 쇼크. 서프라이즈 이 패턴이라서 작년 4분기 쇼크였거든요. 쇼크였던 만큼 눈높이가 낮아져서 그 눈높이를 낮추기보다는 그보다는 좀 잘할 거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주말까지 실적 발표한 결과들을 보여드리면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발표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60.4%가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한 40% 정도가 서프라이즈.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는 한 9.6% 영업이익은 상회했고 순이익은 한 17.8%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가 뭐 적자가 예상됐는데 흑자가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에너지, 소매유통, 조선, 화학 여기에 반도체까지도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반면에 운송, 건설, IT, 가전, 자동차, 은행은 좀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요. 그 결과 뭐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 흐름들을 보면 1분기 실적 전망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제 연간 실적, 2분기 실적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정점을 지났고 좀 완화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곤 있긴 한데 저는 그건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앙정치국 회의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네. 또 강조했습니다. 지준율이나 적시할 거고 금리나 적시할 거고 경기 부양 드라이브 계속적으로 걸 거고 소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도 미국보다는 중국 수출 비중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국 경기 회복이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월 20일까지 수출을 본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반도체만 플러스 10% 성장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그 전에 모건 스탠리 아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3부에서 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좀 네.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고 네.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반도체 제외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이 같나요? 어떻습니까? 조금 엇갈리곤 있어요.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좀 의미 있었던 거는 2차전지가 그동안 매분기 실적 좋고 했는데 일부 기업들은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기 시작했다 네. 정도는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최근 한 달 변화율이 좋은 거는 실적이 잘 나온 애들이죠, 당연히. 예.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 상사자본재, 소매유통, 제약바이오, 화학 이런 업종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철강, 에너지, 운송, IT 가전 이런 쪽들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종별 좀 차별화는 좀 너무나도 뚜렷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고 주가도 그걸 선반영하고 있다면 주가가 폭락했나?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건 아니거든요. 네. 자동차 일부 기업들은 좀 예상보다 못한 기업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2차 전지도 예상보다 못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더 빠지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주가가 많이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지 실적이 못 나온다고 해서 폭락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실적 시즌에 좀 뚜렷한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많이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많이 올라온 애들. 그런 애들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업데이트를 주간 단위로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좀 큰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매주 제 자료에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어요. 예. 좀 보기 복잡하실 수 있는데 요 주황색이 1개월 예상치 평균입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점선이 1개월 예상치 중에 가장 높은 예상치, 파란색이 가장 낮은 예상치. 영업이익 예상치. 영업이익입니다. 예. 예. 그리고 파란색이 주가예요. 네. 근데 이거 프로비엠 요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등락을 보이지 않았는데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죠. 예. 그러면 실적 대비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실적이 어마어마한 쇼크가 아니라면 반등할 여지가 커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쭉 떨어졌는데 주가는 다시 고점권. 그럼 실적 대비 좀 고평가돼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딘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최근 실적 전망 흐름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는 게 이번 실적 시즌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실적 예상만큼만 나와도 반등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고 네. 실적 대비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 괴리를 좁히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조선은 이번에 실적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고 예. 저희 애널리스트 얘기로는 방산이 조금은 기대보다 못 미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좀 그동안 너무나도 뛰었던 너무나도 강했던 종목이나 업종들이 조금은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 표 네. 종목 2,000개 다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건 무리일 테지만 종목 2,000개는 아니고 컨센서스가 있는만 하는데 네. 뭐 이번 자료에서는 꽤 많이 했습니다. 한 5, 60개 정도는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 거는 안 했고 지난주 건 지나갔고 네. 지난주 건 지난주 자료에 있고
이번 주는 월간 자료를 쓰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거까지 좀 아직까지 일정이 잡힌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뭐 그런 데이터들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1개월 컨센서스하고 3개월 컨센서스를 같이 비교하시는 것도 재밌어요. 3개월 컨센서스는 천천히 가겠죠. 1개월 컨센서스는 1개월 평균치니까 빠르게 가겠죠. 네. 보통 3개월 컨센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1개월 컨센서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예상보다 좋은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3개월 컨센서스가 올라가는데 1개월 컨센서스가 꺾인다. 이러면은 예상보다 못할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주가가 실적보다 비싼가 싼가, 요것만 체크해 보셔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지금 실적 시즌에 좀 잘 버틸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지 그런 판단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HTS를 그 부장님 회사 HTS 네네네. 거기에 그 컨센 추이는 있는데 1개월 3개월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그것도 구해보면 괜찮겠네요. 네, 근데 아마 저도 이거는 유료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쉽지 않으실 텐데, 뭐 퀀트 자료들을 보시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실적 시즌에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뭐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넘어서 컨센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냐를 하면 세론이 될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갈지 판단은 좀 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야, 이제 이 자리는 버텨야 돼, 아니면 이 자리는 좀 조심해야 돼, 이 정도 판단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데이터에 대한 시각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구하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리포트에 또 많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또 대신증권에서 바라보는 앞으로의 전반적인 뭐 시장 흐름과 함께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섹터도 조금 더 추려본다면 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도 지금 S&P 500은 5,700, 나스닥은 18,500이 딱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이게 보통 추세선이라 그래서 이 선이 되게 중요한 선인데 이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고 안착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도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은 딱 2,600선 초반 정도에 이렇게 딱 막혀 있거든요. 그리고 2,650은 직전 고점이고, 그래서 저는 2,6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한데 좀 쉬었다가 다시 멀리 가는 그림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초에, 이번 주말 5월 초에 뭐 여러 가지 경제표들 나오고 5월 8일 새벽에 있는 FMC도 있어서 그때를 전후로 해서 좀 단기 정점을 좀 지나지 않을까? 그랬다가 좀 한 템포 쉬었다가 더 멀리 가기 위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트리거 포인트는 FMC 결과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물가나 이런 경제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삐그덕삐그덕 되겠죠. 왜냐면 4월 달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4월 달에 관세가 부과됐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 3월 달에 선수요로 소비가 엄청 좋았는데 얼만큼 둔화되는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일단은 2,600선 초중반 정도면 여기서 너무 욕심내지 말자, 좀 한 템포 쉬어가자, 아니면은 이번 조정에서 비중을 많이 못 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비중을 좀 실어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면서, 그리고 뭐 낙폭과대, 아직까지 주가 많이 못 오른 업종들이 여기 좀 리스트업 드리는데요.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자동차, IT 가전, IT 하드웨어, 뭐 2차전지겠죠. 철강까지, 화학, 디스플레이, 운송인데 이 중에서 실적이 좀 올라온 애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 IT 하드웨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화학, 소재 쪽들, 요런 쪽들은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 매도라고는 있지만, 이런 불안심이나 불확실성이 좀 진정되면 충분히 실적에 대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이라서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를 좀 우선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2차 전지는 뭐 실적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는 너무 싸다, 흔들리면 사도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도 한번 지금의 투자 의견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나름 그래도 중장기 전략이나 전망 해주고 계신데 이 얘기를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안 했네요. 그러면 뭐 부장님의 뷰도 그렇고 대신증권 뷰로 봤을 때도 중장기 전략을 짜는데
대선 이슈는 변수를 많이 안 두십니까? 대선 이슈는 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바라보고 차원에서. 그리고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은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여러 가지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다. 추경했고 이제 금리 인하할 거고 그러면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중국, 유럽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보통 폴리시 믹스라 그래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들어오는 구간은 폴리시 믹스라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구간으로 한국도 진입하고 있어서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뭐 어느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정책은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쪽이 우세한 상황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소비정책, 소비 확대에 더 센 드라이브를 걸 거다. 왜냐면 지난번에 제안했던 35조 추경에 20조 이상이 소비 개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소비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저희는 그거는 좀 저점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마이너스에서 더 빠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지난주에 IMF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코로나 때도 GDP 성장률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바닥 잡고 올라갔거든요. 어떤 악재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전염병을 앓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너무 세게 들어왔죠. 그렇긴 합니다. 그로 인한 충격들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로 반영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면 주가는 거기에서 더 빠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보다 약하지만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정책의 힘이 그리고 선반영했다는 힘이 그리고 정책이 변화되는 힘들이 얼마나 크게 들어올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